당신이 은퇴했으면 뭘 좀 알아서 척해봐. 삼시 새끼밥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나 김철수 올해 60.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하다 얼마 전 퇴직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늘 가족이 먼저였고 나의 행복은 그 다음이었다. 가족의 미소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어디 감히 당신이 집안일에 참견해? 내가 전세 계약서를 보려고 하자 아내가 불같이 소리쳤다. 뭘 안다고? 다 망칠 일 있어? 그 손 치우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경멸과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내가 만지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나를 불신하고 배척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적인 말들과 무시는 내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그저 숨쉬는 것조차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의 감시 아래 있었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녀의 불만이 뒤따랐다. 그녀의 눈에 나는 이제 돈벌이도 못하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나 김철수 올해 60.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늘 가족이 먼저였고 나의 행복은 그 다음이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부장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밤샘 근무는 일상이었다. 모두가 나를 일 중독자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헌신하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노력했다. 그러나 몇 달 전 퇴직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평생 꿈꿔왔던 은퇴 후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은 온데간데 없었다. 펼쳐진 것은 지옥이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다. 아내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릴까봐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유, 이 답답한 양반아. 아내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는 마치 나의 심장을 직접 후려치는 것만 같았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당신이 은퇴했으면 뭘 좀 알아서 척해봐. 삼시세끼 밥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밥상머리 잔소리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외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당신 먹여 살리느라 허리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아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의 지난 세월의 노고는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마치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아내 명의로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부터 아내는 달라졌다.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나를 하대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양 으스대며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퇴직하자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 나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내 존재 이유는 사라진 듯했다.
나는 그녀의 돈으로 살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와 비난이 나를 기다릴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35년 가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바쳐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잔혹한 낙인뿐이었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아내가 언제 또 뭘 트집 잡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나의 하루는 결정되었다. 나의 존재는 점점 더 왜소해졌고 나의 자존감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갔고 나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어디 감히 당신이 집안일에 참견해? 내가 전세 계약서를 보려고 하자 아내가 불같이 소리쳤다. 뭘 안다고? 다 망칠 일 있어? 그 손 치우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경멸과 짜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마치 내가 만지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나를 불신하고 배척했다. 나는 30년 동안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던 사람이다. 부장으로서 수백만 원대의 프로젝트를 담당했고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런 내가 집에서는 아내의 손가락 하나 튕기는 말에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적인 말들과 무시는 내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그저 숨쉬는 것조차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의 감시 아래 있었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녀의 불만이 뒤따랐다. 밥을 먹을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화장실에 가더라도 그녀의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나는 이제 돈벌이도 못하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내 직책, 내 경력, 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퇴직이라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무능력한 뿐이었다. 아내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 한숨에는 얼마나 많은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는가.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아내가 언제 또 뭘 트집 잡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었다가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웠다. 혹시 자꾸만 움직이며 짜증을 내게 할까봐 겁이 났다. 그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나의 하루는 결정되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그날은 비교적 안온한 하루가 되었고 어두우면 온종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다. 아내는 집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며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거실의 소파 위치, 침실의 온도, 냉장고의 음식 배치, 집안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결정권 아래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지배 아래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지배 아래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연애 시절의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청순하고 다정했으며 나의 작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던 소녀 같은 사람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리는 심장,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기쁨, 그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던 시절이었다. 아내가 아파하면 내가 간호했고 내가 일로 힘들면 아내가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진정한 부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점점 변해갔다. 내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아내 명의로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부터였다. 그 건물은 내가 30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샀다. 하지만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아내는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나를 하대하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양 으스대며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가끔은 아이처럼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내 건물이야. 내가 소유한 재산이야. 그런 말들이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퇴직하자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이제 나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이다. 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돈으로 살고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다. 매 끼니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싶었다. 옷을 입을 때도, 약을 먹을 때도,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돈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전에 나는 누가 봤을 때도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개를 수그리고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깊은 한숨만 터져 나올 뿐이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나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나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듯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빨래라도 좀 해놔. 건조기에 넣는 건 당신 몫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역력했다. 나는 말없이 아내의 지시를 따랐다. 나의 손은 이미 익숙한 듯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겼다. 그런데 아내가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를 열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왜 옷을 이렇게 엉망으로 넣어놨어? 세탁이 제대로 되겠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아내는 내게 세탁기에 옷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며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평생 세탁 한 번 해본 적 없는 내가 뭘 알았겠는가. 그냥 손으로 옷을 넣었을 뿐인데. 그것도 틀렸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나는 그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고개만 숙였다. 나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졌다. 나는 35년간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왔다.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리더였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집에서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다니. 이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나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아내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말은 항상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상처받았다. 매번 말할 때마다 나는 자존감을 잃었다. 매번 비난받을 때마다 나는 더 작아졌다.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나의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인가?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은퇴 후의 삶인가? 절대로 아니었다. 나는 아내가 잠든 밤 몰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밤 11시 30분. 아내의 콧구리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안전했다.
나는 천천히 침실 문을 열고 나와 저 건너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 방은 원래 손님 방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의 파란 불빛만이 나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무섭기도 했고,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각성되는 느낌이 들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황혼 이혼을 검색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혼 절차, 위자료, 재산 분할, 변호사 선임 방법 등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황혼 이혼의 증가 추세, 60대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승률 높이는 방법.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심장이 철렁거렸다. 나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은행 통장도 영원에 가까웠다. 퇴직금은 이미 아내 명의의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 이혼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거리에 나앉는 그림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아내는 분명 재산 분할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 명확했다. 그녀는 내 건물이야라고 주장할 것이 뻔했다. 당신이 뭘 했는데 반을 달라고? 그런 말들이 쏟아질 것이 뻔했다.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노트북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맺혔다. 나의 눈앞은 온통 암흑이었다. 정말 이게 끝인가? 나는 평생을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가? 아내의 종노릇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건가? 그런 절망 속에서 나는 계속 클릭했다. 마우스를 움직였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때였다. 우연히 보게 된 시니어 복수극이라는 제목의 글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은퇴 후 복수? 황혼 이혼 복수극. 인생 이막, 통쾌한 한방. 남편의 부정을 적발해 이긴 60대 아내. 30년 남편과의 전쟁. 나는 이겼다. 다양한 복수극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홀린 듯 그 글들을 읽어내려갔다. 클릭하고 읽고 또 클릭했다. 글 속의 주인공들은 나처럼 고통받다가 결국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였다. 한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적발해 위자료 5억을 받았다고 했다. 한 남성은 아내의 학대 증거를 모아 재산 분할에서 이겼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배우자의 폭력을 기록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모욕적인 언행들을 기록해두면 혹시 아내도 뭔가 약점이 있지 않을까? 나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복수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아내에게 통쾌하게 복수해야 해.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찼다. 밤새도록 침대 위를 뒤척이며 나의 복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변호사를 찾자.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 다음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아내의 모욕적인 언행을 녹음하자.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이미 회사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었다. 복수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접근하면 된다. 마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듯이 나는 나의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1단계 법률 자문 받기, 마이너스 변호사 만나기, 마이너스 가능한 재산 분할 규모 파악, 마이너스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 2단계 증거 수집, 마이너스 아내의 모욕 언행 녹음, 마이너스 가정폭력 기록 카메라, 마이너스 금융거래 내역 정리, 마이너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복사, 3단계 아내의 약점 찾기, 마이너스 불륜 여부 확인, 마이너스 기타 불법행위 적발, 4단계 이혼 소송, 마이너스 조건 제시, 마이너스 법정 공방, 5단계 승리 후 새로운 삶, 마이너스 재산 회수, 마이너스 새 시작.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었다. 30년을 회사에서 일해온 경영진으로서의 사고가 돌아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내의 종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스스로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의 결의는 강해졌다. 손톱이 깨질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시간이다. 복수의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아내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15층에 위치한 작은 법률사무소였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손에 땀이 났다.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나?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변호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진지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첫마디에 나는 호흡을 쉬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 사모님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사장님의 퇴직금으로 매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증여세 납부 여부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메모를 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님의 모욕적인 언행입니다. 변호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반복적인 모욕, 멸시, 무시의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녹음, 영상, 목격자 증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거렸다. 모욕의 증거, 나에겐 그런 게 산더미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사모님의 불륜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나의 머리에 번개처럼 떨어졌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나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제 내 앞에는 길이 보였다. 아주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래도 길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1단계 재산 관련 증거 수집. 먼저 나는 퇴직금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은행 통장을 찾아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남겼다. 15년 전 퇴직금이 한 번에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돈이 다시 출금되는 기록도 있었다. 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다.
상가 건물의 소유자는 아내였다.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매매 계약서를 찾았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그 서류들. 나 몰래 어디에 숨겨둔 건 아닐까 했지만 다행히 책장 뒤에서 찾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2단계 모욕 언행 기록. 나는 그날부터 아내의 모든 모욕적인 언행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두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당신 또 뭐 하는 거야? 진짜 쓸모없는 남자네. 딸깍 마이너스 녹음됨. 밥을 먹는데 그렇게까지 못 먹어? 진짜 한숨만 나온다. 딸깍 마이너스 녹음됨. 아, 당신한테는 기대도 안 해. 뭐 해도 틀리네. 딸깍 마이너스 녹음됨.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 비난 섞인 잔소리, 비웃음 가득한 말들을 나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았다. 한 달 동안 나는 70시간 분량의 녹음을 확보했다. 그리고 영상도 준비했다. 나는 작은 카메라를 구매했다. 거실의 액자 뒤에, 침실의 시계 뒤에, 주방의 찬장 위에. 나는 아내가 내게 소리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을 핑계로 잔소리하는 장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문제 삼는 장면. 심지어는 숨쉬는 모습까지 트집 잡는 그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당신 숨쉬는 소리가 짜증나. 조용히 해. 이 장면은 변호사 앞에서 틀었을 때 재판부의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아내의 구박은 계속되었다. 사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마치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처럼. 아내는 더욱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하루는 밥그릇을 내 머리 옆으로 내팽개쳤다. 밥알이 쏟아졌다. 당신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진짜 재수 없다. 내 휴대폰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나의 노력은 그녀의 비난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분명히 전에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었다. 오히려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복수를 향한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좋아, 계속해. 더 크게 소리쳐. 더 심하게 괴롭혀. 그 모든 게 내 증거가 돼. 그녀의 비난은 나의 복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전에는 자해였던 것들이 이제는 무기가 되었다. 내가 수집할 증거들이 되었다. 3단계 불륜 여부 조사.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을 기억했다. 불륜. 나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페에 간다고 했다. 혹은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강남역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다. 잠시 후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같은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카페 밖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4단계 정보 수집과 계획 고도화. 나는 매일 밤 아내 몰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황혼 이혼 성공 사례를 검색했다. 부부싸움 녹음으로 위자료 확보.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 성공한 남편의 사례. 재산 분할에서 이긴 중년 남성의 전략. 30년 결혼 생활 끝내고 새 시작한 60대. 수많은 사례들을 읽으며 나는 나의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누군가는 녹음만으로 이겼다. 누군가는 불륜 증거로 이겼다. 누군가는 재산 기록으로 이겼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최종 전략 1. 재산 분할 청구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2. 위자료 청구 70시간의 녹음, 영상 기록, 구체적 모욕 사례 3. 부정불륜 증거 추적 촬영,
만나는 사진과 영상. 4. 법정 전략 차분하고 논리적인 주장, 감정적 호소.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그 중에는 아내의 외도를 포착하여 성공적으로 이혼한 사례도 있었다.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위자료 3억 원 확보. 아내의 불륜 증거로 재산 분할 승리. 10년 숨겨진 외도 법정에서 드러나다. 인터넷 카페에 게시판들이 가득했다. 이 사례들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불륜. 그것이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혹시 아내도? 나는 아내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1단계 아내의 동선 추적.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내는 카페에 간다고 했다. 정확히 오후 2시에 집을 나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왔다. 4시간, 정확히 4시간씩. 나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곧 의심으로 변했다. 월요일 오후 2시 15분. 나는 몰래 따라갔다. 아내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강남역. 나는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강남역 근처의 한 건물로 들어갔다. 그 건물의 5층. 내가 본 것은 그것은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오피스텔 로비에는 보안이 있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그때였다. 남자 하나가 그 건물으로 들어갔다. 나이는 55세쯤으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 손에는 종로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10분 후 그 남자가 다시 나왔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나는 그날부터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단계 철저한 감시. 월요일. 마이너스 오후 2시 안에 외출 강남역 방향. 마이너스 오후 2시 15분 오피스텔 5층 입입. 마이너스 오후 3시 5분 남자 55세. 정장 출입. 마이너스 오후 6시 아내 귀가. 목요일. 마이너스 오후 1시 50분 아내 외출. 마이너스 오후 2시 오피스텔 5층 입입. 마이너스 오후 2시 20분 남자 출입. 마이너스 오후 6시 30분 아내 귀가. 패턴이 반복됐다. 나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휴대폰 청구서에는 특정 번호로의 통화가 자주 기록되어 있었다. 월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주말 오후. 그 번호는 무엇인가?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나는 말없이 끊었다. 아내의 애인이다. 확실하다. 3단계 결정적 증거 수집. 나는 DSLR 카메라를 샀다. 렌즈도 망원 렌즈를 장착했다. 강남역 카페에서 나는 기다렸다. 목요일 오후 1시 50분. 아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나타났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찰칵. 아내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갔다. 나는 따라갔다. 카메라는 계속 찰칵였다. 그들은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카페 밖에서 창으로 들여다봤다. 아내는 웃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카메라 셔터가 계속 눌렸다. 찰칵, 찰칵, 찰칵. 그들은 카페에서 일시간을 있었다. 그 다음 그들은 일어났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일어났다. 호텔 입구. 아니, 더 정확히는 모텔 입구였다. 강남 포레스트 모텔. 나는 벙찐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찰칵, 찰칵,
찰칵.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내 머릿속이 하얀색이 되었다.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 이 여인이 30년을 함께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는 모텔 입구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강남역의 저녁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내 얼굴은 뜨거웠다. 분노로 뜨거웠다. 4단계 추가 증거 수집. 내가 깨어났다. 분노가 차가운 이성으로 변했다. 나는 모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오후 5시 30분. 아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왔다. 아내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옷도 구겨져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들은 밖에서 조금 더 있었다. 포옹하는 모습, 뺨에 키스하는 모습, 모든 것을 촬영했다. 나는 이 일을 3주 동안 반복했다.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오피스텔, 카페, 모텔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사진은 200장이 넘었다. 영상은 5시간 분량이 되었다. 5단계 증거의 정리. 나는 노트북에 모든 자료를 저장했다. 폴더를 만들었다. 불륜 증거. 그 안에는 마이너스 카페에서의 사진 손잡고 있는 모습, 마이너스 모텔 입구 사진 여럿, 마이너스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옷이 흐트러진, 마이너스 포옹하는 영상, 마이너스 통화 기록 스크린샷, 마이너스 추적 기록 메모. 모든 것이 준비됐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 심장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 대신 있는 것은 차가운 결정이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내가 가진 모든 증거로 나는 이길 거다. 나의 복수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이제는 부정. 아내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진짜로, 확실하게. 나는 마침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모든 증거와 함께. 일주일 뒤 소장이 아내에게 전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소장. 그 종이를 받은 순간 아내는 나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입이 떠지지 않았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내는 소장을 들었다가 내팽개쳤다. 이게 뭐라고? 이혼이라고? 그리고 다음 날 폭발했다. 법원에 가는 날, 아내는 나를 비웃으며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당신이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법원에 가면 다 드러날 거야, 아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아내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불안도 섞여 있었다. 제1회 기일. 서울가정법원 제203호 법정. 판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경험 많아 보이는 표정. 나는 변호사와 함께 피고 측 좌석에 앉았다. 아내는 고소 측 좌석에 앉았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피고 측 김철수 씨, 준비 의견서를 제출하셨나요? 예, 판사님. 나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는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혼인생활 중 악의적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판사님. 내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 안에는 마이너스 70시간의 녹음 파일 USB, 마이너스 영상 기록 USB, 마이너스 부정행위 사진 200장 인쇄본, 마이너스 부정행위 영상 USB, 마이너스 금융거래 내역 은행거래 명세서, 마이너스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마이너스 추적 기록 일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아내의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증거 제시. 먼저 피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에는 빔 프로젝터가 켜졌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다. 강남역 카페. 아내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사진. 모텔 입구. 아내와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세 번째 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두 사람. 아내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침묵하고 계신데 아내의 변호사가 말을 꺼내려 했다. 추가로 영상도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다. 음성이 없는 영상. 하지만 이미지는 명확했다. 포옹, 키스, 모텔 출입, 전부 다. 그리고 이는 3주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보여줍니다. 내 변호사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아내의 변호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음성 증거. 이제 음성 증거 차례였다. 다음으로 피고가 지속적으로 받아온 모욕적 언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에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답답한 양반아. 당신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겠네. 당신 미쳤어? 왜 옷을 이렇게 엉망으로 넣어놨어? 숨 쉬는 소리가 짜증나. 조용히 해. 법정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군가는 눈을 의심했다. 이는 총 70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그 남자의 지속적인 모욕, 멸시, 비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계속했다. 이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증거.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 피고의 퇴직금은 이 상가 건물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가 화면에 떴다. 2009년 4월 15일 퇴직금 5억 원이 입금됩니다. 2009년 4월 20일 5억 원이 출금됩니다. 2009년 4월 25일 부동산 개인 거래가 성사됩니다. 매입가 5억 2천만 원. 소유자 명의 피고인 아내. 증거는 명확했다. 법정의 반응. 법정은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다. 판사는 무표정했지만 눈동자가 움직였다. 아내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자료를 살펴봤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결. 3주 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아내의 혼인생활 중 피고 김철수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멸시를 가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또한 피고인의 부정행위는 명백하며 이는 혼인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떨렸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1. 혼인의 해제를 인용한다. 이혼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아내는 피고 김철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3. 혼인 중 형성된 재산상가 건물은 50대 50 기준으로 재산 분할하되 피고 김철수가 매입 자금을 전액 제공했다는 증거에 따라 피고 김철수에게 100% 분할한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 김철수의 명의로 변경된다. 나는 눈을 떴다. 상가 건물이 나의 것이 된다? 판사는 계속했다. 4. 피고인 아내는 추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총 위자료는 8천만 원. 그리고 상가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떠 있었다. 변호사가 나를 축하했다. 축하합니다. 완벽한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법원 계단 앞. 아내가 나타났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다. 아내는 나를 바라봤다. 당신, 진짜 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높지 않았다. 부러진 것처럼 낮았다. 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30년을 함께한 여인. 하지만 이제는 남일 뿐이었다. 네, 전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려고 했다. 나는 드디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의 검은 나무 계단을 내려간다. 한 계단 한 계단. 발 아래 계단이 느껴진다. 단단하다. 현실이다. 법정을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다. 내 어깨에서는 35년의 짐이 내려왔다. 마지막 대면. 법원 앞 벤치. 아내가 앉아 있었다. 혼자. 그녀는 판결문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벤치 앞에 섰다.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하고 구박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진정한 복수를 선물했어. 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 목소리인데 낯설었다. 차분했다. 잔혹했다. 그리고 진정했다. 당신은 이제 나 없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30년을 함께한 여인의 눈. 하지만 이제는 낯선 눈이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계속했다. 당신이 내게 쏟아부었던 모욕, 멸시, 무시. 그 모든 게 돌아오는 거야. 당신은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내는 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 30년 결혼해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 첫 번째 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갔다. 아니, 더 이상 그것은 집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의 집이었다. 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35년의 생활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는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의미 있는 삶이다. 새로운 아침.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빌었다. 강남역 근처. 창문을 열었다. 새벽 햇빛이 들어왔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몇십 년 만에 상가 건물. 판결 3주 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내 명의로 변경되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떠올랐다. 김철수.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내 손에 돌아왔다는 증명이었다. 나는 상가 건물을 둘러봤다.
1층의 작은 공간. 여기면 충분하다. 나는 중얼거렸다. 카페 개업. 나는 상가 건물을 팔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층을 카페로 개조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60세의 나이에 카운터를 설치했다. 테이블을 놨다. 의자를 배치했다. 커피 머신을 들여놨다.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내 뜻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개점날 2024년 6월 1일 커피하우스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그것이 나의 카페 이름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손으로, 내 손으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진정한 미소였다. 어깨의 변화. 거울을 봤다. 나의 어깨가 펴져 있었다. 꼿꼿했다. 당당했다. 예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아, 그 남자는 죽었다.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새로운 김철수다. 당신의 상태. 한편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법원 판결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우연히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판결된 위자료 8천만 원을 내지 못했다. 분할 납부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떠났다고 했다. 지금 그녀는 작은 전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 대해 동정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옛날 이야기였다. 나의 변화. 나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다. 이 카페의 주인이 정말 특별해요. 60대 아저씨가 직접 바리스타를 하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웃었다. 따뜻함? 예전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되찾았다. 아니, 처음으로 그것을 발견했다. 자유의 의미. 나의 어깨는 활짝 펼쳐졌고 나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감이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내 선택이 누군가를 상하게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자유였다.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강남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밤에는 기타를 쳤다.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을. 모든 것이 새로웠다. 모든 것이 소중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인생 이막.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내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진정한 미소로. 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나는 30년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이 있었다.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김철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되찾은 것이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또 다른 손님들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나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내가 아내로부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찾았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의 감정이 달랐다.
예전 오늘은 또 무슨 욕을 먹을까? 지금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릴까?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 대신 나는 손님들의 칭찬을 듣는다. 아저씨, 한 잔 더 주세요. 여기 커피 진짜 최고예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언어였다. 새로운 삶의 철학.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30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피폐함, 무시, 고통?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존엄성의 회복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다. 아내에 대한 회상. 가끔 나는 아내를 생각한다. 아내는 자신의 오만과 무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나의 복수는 그녀에게 큰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녀도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공동체의 발견. 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 상단골 손님들, 직원으로 일하는 젊은 친구들, 카페에 자주 오는 이웃들. 카페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다. 나는 그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나가 원했던 공동체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 감사. 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나의 복수에 감사한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진심이다. 복수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복수가 없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복수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30년의 거짓된 결혼이다. 얻은 것에 비해 너무나 싼 대가다. 마지막 말.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매일 아침 밝은 햇빛을 맞으며 눈을 뜬다. 카페의 문을 연다. 손님들을 맞이한다. 커피를 만든다. 그들의 미소를 본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제 그럴 권리가 있다. 내가 충분히 고통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밝은 햇살을 맞으며 잠에서 깬다. 더 이상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불안감이나 아내의 잔소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어젯밤 꿈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악몽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파란 하늘과 싱그러운 나무들이 나를 반기는 듯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아침을 준비하지 않는다.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한다. 때로는 어제 읽다 만 소설책을 펼쳐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더 이상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페, 나의 치유 공간. 내가 만든 카페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나의 작은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나의 커피를 칭찬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바리스타 일을 해내고 있다. 손님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면 나의 마음도 절로 따뜻해진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의 지나온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준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존중해준다. 마법 같은 공간. 나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다. 이곳은 나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준 소중한 공간이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해준 마법 같은 장소다. 매주 한 번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한다. 내가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주민들은 함께 박수치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는 나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듯하다. 새로운 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김철수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당당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는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고통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이 나를 깨워냈다.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성장시켰다. 35년 가까이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나. 이제 나는 햇빛 속에 선다. 내 발로 가는 길이고 내가 그은 선이며 내가 만든 삶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니다. 나 자신의 주인이다. 나의 카페는 점점 더 번창하고 있다. 이제는 나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님들이 많아졌다. 나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젊고 밝은 친구들이 나의 카페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흐뭇해한다. 나는 이제 돈을 버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다. 나의 삶은 이제 풍요롭고 의미가 깊다. 나는 가끔 아내의 소식을 듣는다. 그녀는 지금 예전의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녀가 나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은 결국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했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미움도 증오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다. 그저 한때 나의 아내였던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나처럼 고통받는 시니어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준다. 나의 카페는 이제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 전도사라고 불린다. 나의 인생은 이제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나의 인생은 이제 진정으로 아름답다. 나는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의 복수는 가장 현명하고 통쾌한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